다들 16일에 개봉한 명탐정 코난 극장판 천의 잔상을 보고 오셨습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코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봤을 거고 코난 극장판만 챙겨보는 분들도 많이들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혹시 극장판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라던가 쟤가 누구야? 라는 생각이라던가 혹은 저건 언제적 장면이지? 하는 장면들이 없었나요? 저야 뭐 코난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다 아는 장면들이긴 했지만 보면서 모를 수도 있을 만한 장면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천의 잔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몰랐을 만한 인물 및 정보들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영상에 극장판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클릭해놓고 아 왜 스포일러 하는데? 라고 화를 내는 오랑우탄 친구들이 부디 없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모로우시 타카키, 보통 공명이라고 불린 형사의 동생인 히로미치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이 히로미치란 인물은 처음엔 이 공명 형사의 동생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아무로 토오로의 경찰 동기조이면서 함께 검은 조직에 잠입했던 스파이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 히로미치란 캐릭터와 아무로 토오루 그리고 아카이 슈이치 이 세 명이서 조직 활동을 함께 했었어요. 근데 조직에서 히로미치가 공안에서 파견된 스파이란 것을 알아내버렸고 히로미치는 조직을 피해 도망을 갔지만 아카이 슈이치에게 뒤를 잡히게 됐죠. 아카이 슈이치는 자결하려는 히로미치를 막아세운 뒤 그를 살려주려고 했지만 뒤에서 누군가 접근하는 소리에 쫄아버린 히로미치가 권총 방아쇠를 당겨서 자결해버리고 말았죠. 이때 자결하면서 그의 핸드폰이 부서져 버렸는데 이 부서진 핸드폰을 그의 형인 공명 형사가 받고 이 부서진 핸드폰을 보며 자신의 동생이 사망했다는 걸 짐작했던 거였죠. 그리고 극장판에서도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극장판에선 비록 꿈속이긴 했지만 공명 형사의 동생인 히로미치가 물에 빠진 공명 형사를 구해주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순간 공명 형사는 히로미치가 살아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표정을 짓는데 히로미치의 가슴 쪽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바라보더니 히로미치가 살아있을 리가 없고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히로미치는 환상이다 라는 걸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부서진 핸드폰을 보고 히로미치가 죽었다는 걸 알았었으니 이번에도 그 핸드폰을 보고 환상이란 걸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히로미치에 대한 걸 알아봤고 다음엔 사법거래와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 극장판에는 유독 사법거래라는 단어와 사법거래와 관련된 법안 같은 것이 많이 언급됩니다. 정확하겐 사법거래 이외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던가 개혁준비실 그리고 검사가 속해있는 뭐 이름이 길어서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외계 생명 검찰준비 개혁소송실인가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법거래인 것 같아서 사법거래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법거래의 뜻을 알려드리자면 범죄자에게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나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그 범죄자의 형량을 가볍게 해주거나 사면시켜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극장판에선 10개월 전에 사건을 일으킨 범인 2명 중 한 사람이 이 사법거래를 제안받았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공범을 경찰에게 넘겨버립니다. 그 덕분에 사법거래를 한 인물은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죠. 이 한 건의 사법거래 때문에 이 극장판에 모든 것이 발생했다고 봐도 되는데 사실 이번 극장판에서만 이 사법거래가 이루어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4기 극장판 비세계 탄환이란 극장판에서도 사법거래가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코난 원작에서도 사법거래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법거래라는 명칭보다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여러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게 사법거래랑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랑 다른 거긴 하지만 이번 극장판에서 사법거래를 한 범인이 이름과 얼굴을 바꾸고 극장판에 등장했었으니까 사법거래와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둘 다 적용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원작에선 조디, 하이바라 그리고 혼도 에이스케에게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뻔했었습니다. 우선 조디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베르무트에게 살해를 당했고 FBI는 조디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진다면 검은 조직에게 또 노려질 수도 있으니 이름과 사는 곳을 바꾸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어린 조디는 자신의 운명에서 도망가기 싫었는지 계속 싫다고 했고 FBI 설득 끝에 결국 자신도 FBI에 넣어달라는 조건을 걸고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 하이바라에게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적용될 뻔했었습니다. 하이바라 역시 조디와 마찬가지로 검은 조직에 노려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조디는 그런 하이바라를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겹쳐봤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바라에게 사는 곳과 이름을 바꾸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제안했었죠. 하이바라는 처음엔 자신이 이곳에서 사라진다면 본인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을까 생각을 했지만 아유미의 도망치기만 해선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에 자극을 받고 코난을 비롯해 박사님, 탐정단 등등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지고 싶지도 않아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지 않기로 했었죠. 이런 하이바라와 조디의 대화 장면은 처간의 잔상이란 극장판에서 잠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극장판을 보셨다면 순간 지나가는 장면에서 보셨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론 혼도 에이스케도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았었는데 이건 혼도 에이스케의 누나인 혼도 히데미가 FBI와 거래를 해서 받게 된 거였습니다. 혼도 히데미, 검조직에서 키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여자는 자신이 검조직의 스파이로 있다가 정체가 발각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동생인 혼도 에이스케도 위험해질 거라고 판단해서 FBI에게 자신의 동생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였죠. 이 혼도 히데미의 요청 덕분에 혼도 에이스케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게 됐고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였습니다. 이렇게 사법거래와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걸 알아봤고 세 번째로는 란의 삼국지 관련 지식에 대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극장판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걸 캐치 못한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건데 나가노 4인방 중 공명은 삼국지 관련한 명언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꽤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명언인지 뭐 어디에 나온 격언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극장판을 보면 란은 공명영사가 뭔 어려운 말을 하면 아 그거 누가 말한 말이고 무슨 뜻이에요 라는 식으로 공명영사 언어 전문 번역가가 되어줍니다. 솔직히 원작에서도 란이 왜 이렇게 삼국지 관련 격언이나 명언을 잘 아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온 적은 없긴 한데 원작에서도 이렇게 공명의 어려운 말을 엄청 해대고 모리코고로나 다른 인물이 뭔 개소리야 라고 하면 란이 옆에서 아 그거 삼국시대 군사가 했던 말로 개소리 하지 말란 뜻이에요 라는 식으로 다 해석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란의 모습을 보고 유이 형사가 놀란 장면도 나온 걸 보면 아마 삼국지 관련 격언 한정으로 란이 코난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몰랐을 만한 정보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아무로 토오루가 이번 사건의 범인을 어디 유리벽 같은 데다가 가두고 또 사법거래를 하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유리벽이라던가 주변 배경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극장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눈치 못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배경은 25기 극장판 할로윈의 신부에서 나왔던 장소입니다. 할로윈의 신부에서는 아무로 토오루가 목에 폭탄을 건 채로 이 안에 있었죠. 이 배경을 재활용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서 좀 반가웠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카이쿠로타라는 인물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뭐 이 인물에 관련된 건 제가 나가노 현경 사건 모험에서도 언급을 하고 극장판 보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 이라는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분명 극장판 보기 전에 안 보고 극장판을 다 본 다음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이분은 야마토와 유이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던 인물로 마을의 순경이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인품이 좋으셔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야마토와 유이는 이 카이쿠로토라는 인물을 보며 경찰의 꿈을 키웠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카이쿠로토라는 인물은 모종의 이유로 사망을 했고 야마토는 카이쿠로토의 사망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극장판 초반에 나왔던 눈산에 들어갔던 거고 사고를 당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 사고 때문에 야마토가 죽은 줄 알고 유이는 혼자서라도 카이쿠로토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어떤 가문에 시집을 갔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카이쿠로토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찾지 못했고 자신의 남편마저 사고로 죽게 됐는데 이 모든 사건을 코난과 헤이지 그리고 야마토가 해결했던 거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극장판에서도 언급이 됐던 풍리마선 사건이었죠. 아무튼 이때 야마토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유이가 결혼한 것 때문에 차 안에서 야마토랑 유이가 뭐 너라면 어쨌을 거냐고 라고 하면서 사랑 싸움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 유이 작가가 너무 예뻐가지고 좀 넉넉히 보긴 했던 것 같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쿠키 영상도 다 끝난 뒤 다음 극장판 예고를 할 때 나왔던 목소리들이 누구인가 하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건 아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일단 들렸던 건 란의 목소리와 하기와라 치아야 그리고 요코미조 주고 형사의 목소리였어요. 일단 란이 그녀는 바람의 여신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요코미조 주고가 뭔 여신이냐 해적이다 라며 대답을 한 뒤 하기와라 치아야가 조용히 해라 라는 말을 했었죠. 아마 다음 극장판은 이 세 명이 메인이 될 것 같은데 란 말고 나머지 두 명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건 제가 또 29기 극장판 예고편이 뜨기 시작하면 슬슬 또 얘네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기와라 치아야라는 사람은 아무로 토오루의 경찰 동기조 중에 한 명이자 흔들리는 경시청 1200만 명의 인질에서도 나왔던 하기와라 켄지라는 사람의 친누나 되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특징으로는 오토바이를 매우 잘 몬다는 게 있고 하기와라 켄지의 친구인 마치다 진페이의 짝사랑이기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 요코미조 주고란 분은 원래 분량 적고 존재감 미미한 여러 명의 형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하기와라 치아야라는 분이 등장하면서부터 존재감이 좀 많이 올라간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요코미조 주고란 분이 타카기와 사토, 야마토와 유이 같이 하기와라 치아야의 상대역으로 배정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극장판은 하기와라 치아야가 메인이 되고 요코미조 주고와 살짝 썸 타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두 명에다가 란의 목소리까지 나온 걸 보면 란도 다음 극장판에서 뭔가 한다는 소리인데 란의 역할은 아직 감이 안 잡히긴 하네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코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간의 잔상을 봤을 때 몰랐을 법한 것들을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까지 만든 영상들이 다 코난을 모르는 뉴비들만을 위한 영상이라 제 채널 좋아해주시는 하드코어 코난 팬 여러분들이 그닥 얻을만한 정보가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난 하드코어 팬 여러분들도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을 만한 처간의 잔상 디테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이 영상에는 처간의 잔상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다면 알아서 잘 피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처간의 잔상 첫 번째 디테일로는 야마토 눈에 상처가 생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극장판 개봉하기 전까지만 해도 야마토의 눈에 상처가 생긴 건 누군가가 쏜 총에 맞고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시력을 잃은 건 총에 맞은 것 때문이 맞지만 야마토의 눈에 V 모양의 흉터가 생긴 건 눈사태 때 같이 떠밀려온 나뭇가지랑 돌 같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총에 맞았는데 그렇게 흉터가 생긴 건 좀 부자연스럽긴 하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초반에 탐정단 친구들이 보는 가면 야이바의 장면에도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건 코난 애니메이션을 하나도 빠짐없이 본 분들은 알만한 디테일인데 이 야이바의 성우님이 바로 타카기 영사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성우님이 탐정단의 겐타도 담당하셔서 이 성우님은 이번 극장판 한정으로 총 3캐릭터의 연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극장판 보면서 같은 성우가 서로 다른 캐릭터 3명을 연기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디테일로는 사메타니 경부, 극장판에선 완이라고 불린 사람에 대한 디테일입니다. 극장판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극장판에서 모리 탐정은 사메타니 경부를 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메타니 경부를 말할 때도 완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코고로가 사메타니 경부를 완이라고
완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사메타니 경보를 부르는 거라고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완이냐고 차라리 사메가 낫지 않냐 라고 말하는 대사도 있었죠. 이건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못 알아들었을 건데, 일본어로 사메는 상어란 뜻이고 완이는 악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상어준씨라는 사람을 악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극장판에 나온 사람들이 다 완이라고 하면 의아해하고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메타니 씨를 완이라고 부른 건 사메타니 씨의 고향에서 완이를 상어라고 불러서 그런 거였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사메타니 씨의 유고를 사메타니 씨의 고향인 도토리현에 묻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아본 적도 없고 일본의 방언 같은 건 아예 몰라서 도토리현에서 진짜로 완이를 상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명탐정 코난의 작가님이신 아오야마 고쇼 작가님의 고향이 도토리 쪽이니까 그냥 현지인 피셜을 믿어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것 말고도 사메타니 경부의 디테일은 더 있었는데, 사메타니 경부가 개혁 준비실에서 전자담배를 피며 모리 탐정에게 전화를 할 때 거의 새 담배를 어떤 통에 넣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서 정확하게 못 보긴 했는데 그 통에 상어인지 범고래인지 모르겠는 동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 담배통으로도 사메타니 씨의 상어라는 정체성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메타니 경부와 통화를 하는 동안 모리코고로가 마시던 어떤 술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 술은 사메타니 경부와 모리 탐정이 옛날에 함께 술을 마시던 사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코고로는 맥주를, 사메타니 경부는 현재의 코고로가 마시고 있던 술을 마셨는데, 이 술에 적힌 일본어를 보니까 와니 사미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있더군요. 이게 와니 사케거나 와니 사메면 와니 술 혹은 와니는 상어 라는 식으로 해석이 돼서 좀 편할 것 같은데, 와니 사미로 보여서 이게 당초에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만약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일본어를 잘하는 분이 계시다면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디테일로는 리모컨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극장판 초반부 모리코고로가 밥 먹기 전에 술을 마시며 TV를 보다가 잠들어버리고 라는 그런 코고로를 보며 밥 먹기 전에 술 마시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 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TV를 끄려고 리모컨을 찾는데 어째선지 리모컨이 보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코난과 술이 깬 코고로도 같이 리모컨을 찾아봤는데 보이지가 않았고, 별 수 없이 코난이 핸드폰 어플을 깔아가지고 리모컨을 대체합니다. 이렇게 핸드폰 어플로 리모컨을 대체할 수가 있자 코고로는 신기하며 그럼 리모컨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는데, 코난이었나 라니 그래도 리모컨은 꼭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리모컨에 대한 언급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지만, 사건이 다 끝나고 다시 코고로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다시 리모컨을 찾았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리모컨 잃어버렸는갑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리모컨이란 게 코고로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리모컨이 사라지고 어플이 그 리모컨을 대체한다는 건 어느 순간부터 코고로가 직접 사건을 해결한다거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사라지고 코난이 그 코고로의 상황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았고, 어플이 있어도 리모컨은 꼭 필요하다 라는 말은 코난이 있다고 해도 코고로 혼자 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의미로 들리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건이 끝난 뒤 리모컨을 찾았다는 말은 사건을 코난 혼자서 해결한 게 아니라 코고로의 활약도 있었기 때문에 해결한 거다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으니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디테일은 극장판 오프닝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코난이 완이를 쏘고 도망친 범인을 놓치고 극장판에 로고가 뜨는데, 이 로고가 뜨기 전 코난이 지하철을 보고 어떤 건물을 올려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극장판의 결말을 모르는 상태로 보면 그냥 극장판 로고 뜨게 만들려고 그냥 카메라의 시점을 하늘로 바꾸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극장판 결말을 알면 일부러 이 도쿄경 시청 건물을 보여준 거란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극장판 오프닝에서 결말의 복선을 깐 게 한 번 더 있었으니, 이 극장판 로고가 나올 때 우주센터에 광선을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레이저가 극장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으니 나름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번 코난 극장판은 오프닝에 결말 스포를 두 번 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디테일은 카자미의 대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자미는 나가노에 숨어있는 공간을 지켜서 코나의 뒷목에 도청기를 달아놓습니다. 보통 카자미는 아무로 토오로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로가 시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에 카자미의 단독 행동이었죠. 그래서 아무로가 코난과 통화를 한 뒤 카자미에게 코난에게 도청기를 단 게 너냐 라고 물으니 카자미가 순간 당황을 합니다. 하지만 잠시 당황을 한 뒤 아무로씨가 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 꼬마에게 도청을 해서 도움을 받는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때 카자미가 언급한 부분은 22기 극장판 제로의 집행인에서 아무로가 했던 행동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2기 극장판 제로의 집행인에서 아무로는 코난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일부러 모리코고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코난의 말을 도청하는 등 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마 자신의 상관이 하는 짓을 보고 카자미는 아, 공안 정도면 민간인 도청 정도는 그냥 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난이 자신이 도청당한 걸 바로 알아차려가지고 카자미를 노예처럼 부려먹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된 거지, 카자미한테 이용당했으면 쓰레기 극장판인 제로의 집행인 시즌2가 될 뻔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디테일은 야마토의 죽음에 있어요. 극장판에서 야마토는 눈사태에 휘말려서 죽은 것처럼 위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한 건 야마토를 노리고 있는 범인이 야마토가 살아있는 걸 알면 야마토의 주변 인물들을 노려서 야마토를 옥죄해올까봐 그냥 눈사태에 휘말려 야마토가 죽었다
숨겨뒀다고 하여 범인의 긴장을 풀게끔 만들었던 거였죠. 이렇게 가짜 정보를 퍼뜨린 덕분에 진범을 쉽게 잡을 수 있었고 야마토와 야마토의 주변 인물들에게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죠. 그런데 이 주변 인물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본인을 죽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코난과 하이바라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하죠. 지금 코난과 하이바라는 검은 조직에게 쫓기는 입장이고 검은 조직에게 이 둘은 아포톡신이라는 독약을 먹고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난이 가끔 쿠도 시니치의 몸으로 돌아가서 사건을 해결해도 쿠도 시니치가 살아있다는 게 세간에 알려지면 조직의 놈들이 다시 쿠도 시니치를 찾으러 다닐 테고, 그렇게 되면 시니치의 주변 인물들도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자신이 사건 해결했다는 건 비밀로 붙이고 계속 숨어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만 봐도 쿠도 시니치와 야마토의 상황이 비슷한데 쿠키 영상을 뜯어보면 둘의 상황이 거의 똑같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쿠키 영상에서 코난이 유이에게만은 야마토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지금까지 란이 소식 없는 시니치를 기다리며 엄청 슬퍼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슬픔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기 싫어서 유이에게만은 진실을 얘기해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명탐정 코난 28개 극장판 처간의 잔상에서 확인할 수 있던 디테일이었던 것 같네요. 이제 처간의 잔상이 개봉하고 거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간의 잔상이 저번주 수요일에 개봉했으니 이제 처간의 잔상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느정도 다 관람을 마쳤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노스포일러 리뷰로 간단하게 이 극장판에 대한 리뷰를 했었으니 오늘은 스포일러 있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극장판을 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안 보고 있으시다가 극장판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극장판을 보고 난 후 여러 장면에 대한 느낀 점 및 후기 같은 거여서 좀 두서없게 진행될 것 같으니 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프닝 장면쯤에 있던 하이바라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하이바라가 이번 극장판에서 여러 활약을 하긴 했지만 제가 말해보고 싶은 건 초반부의 하이바라입니다. 초반부에 하이바라를 비롯한 탐정단 친구들이 박사님의 지인이 일하고 있는 천문대에 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난에게도 갈 거냐고 물어보는데 코난은 축구 경기를 보러 가야 해서 못 간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랑 가냐고 물어봤더니 얼굴을 붉히며 란 누나랑 간다고 하자 하이바라의 얼굴이 좀 질투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이미 하이바라가 코난을 짝사랑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란이랑 뭐 한다고 하니까 바로 질투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니 너무 귀엽더군요. 기억이 안 나시면 극장판 한 번 더 보고 하이바라의 질투하는 표정을 다시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코난의 박사님 발명품 버리기가 있습니다. 극장판 초반부 와니가 살해당하고 코난은 와니를 살해한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쫓아갑니다. 그렇게 쫓아가던 코난은 오토바이를 탄 범인이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자 범인에게 스케이트보드를 날려버리죠. 그 덕분에 범인이 멀리 못 도망가고 어딘가로 숨은 거긴 한데 코난이 박사님이 애지중지 만들어진 발명품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극장판 마지막 부분에 스케이트보드를 안 타고 뭐 이상한 파편 타고 날아가는 걸 보면 이때 스케이트보드가 가망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냅두고 주워 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발명품 만들어준 박사님만 좀 안타깝게 된 것 같네요. 다음 세 번째로는 전 처음에 범인이 천문대에서 일하시는 오치씨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박사님 지인으로 엑스트라처럼 등장하더니 계속 얼굴을 비추길래 뭐지? 이 인간 사실 범인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었어요. 이 극장판을 같이 본 제 친구도 저 천문대 직원이 범인인 줄 알았대요. 분명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천문대 직원을 의심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소노코와 마코토의 축구 경기 관람 후기가 좀 궁금합니다. 극장판에서 원래 코난과 란은 축구 경기를 보러 갈 생각이었는데 모리코고로의 친구가 죽는 사건을 마주하고 축구 경기를 보러 갈 기분이 아니어서 그냥 안 가기로 했죠. 그래서 그 티켓을 소노코에게 넘기는데 소노코가 그 경기를 마코토랑 보러 갔을 때의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 상상의 내용이 거의 로맨스 판타지 수준이에요. 솔직히 마코토 내에는 가라데밖에 없을 것 같아서 축구 아예 모를 것 같은데 둘이 축구장 데이트를 어떻게 했을지 빨리 후기 좀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란은 목도리를 맬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가노에 도착한 코난과 란은 박사님 일행에게 가려고 했는데 나가노가 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코난이 재채기를 합니다. 그러자 란은 코난이 걱정돼서 목도리를 매주는데 뭔 목도리를 리본처럼 매줘요. 솔직히 이거 보면서 목도리인지 선물 포장지인지 좀 헷갈리긴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전 8년 전 총포각에서 일했던 딸이 안 죽었을 줄 알았어요. 극장판을 봤을 때 이 딸이 원래 운동선수였다가 총포각에 습격 때 발을 다쳐서 성적이 나빠졌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때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의 모습이 실루엣으로 나오고 죽었을 당시의 모습도 얼굴이 안 나오고 몸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목숨을 끊은 척하고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딴 건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쿠로다 관리관은 왜 나왔나 싶습니다. 전 쿠로다 관리관이 극장판 예고편에도 나오고 극장판 포스터에도 깨알같이 있길래 쿠로다 관리관이 비중이 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쿠로다 관리관은 영화 초반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프레젠테이션 때만 등장하고 그 외엔 아예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있었는데요. 거의 타카게 형사와 사토 형사보다 비중이 적은 수준이었는데 왜 포스터에 비중 있는 것 마냥 근엄하게 서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8번째, 코난의 화장실 가고 싶다는 연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난 원작이라던가 극장판을 보면 코난이 추리하고 싶어서 따로 현장 조사를 하러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증인의 증언을 들으러 가고 싶을 때 쪼또 토일렛이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뜨는 일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이 화장실 전술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새끼 요실금 아냐? 라는 의심이라도 있는지 코난이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았고, 그 덕분에 이번 극장판에서 보여준 코난의 화장실 가고 싶다는 연기는 아주 엄청났습니다. 거의 얼굴 표정만 보면 누군가 코난의 방광을 쥐어뜯는 게 아닐까 하는 정도의 표정이에요. 이 혼신의 오줌 마려운 연기를 보고 나니까 코난이 괜히 세계적인 여배우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9번째, 겐타는 편견이 없습니다. 앞서 코난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서 개수작을 부리자 란이 코난을 돕기 위해서 이 근처에 교도소가 있으니 그 교도소 근처에 화장실이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교도소를 들리게끔 만들어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이 근처에 와봤냐 라는 식으로 물어볼 건데, 겐타는 란에게 혹시 그 교도소 출신이냐 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뭐 란의 무력 정도면 누구 하나 패가지고 교도소를 가볼 만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편견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번째, 코난은 전화 예절을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건데, 코난은 지가 먼저 전화를 건 다음 상대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더 이상 뭐 듣지도 않고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코난과 전화를 하는 상대방이 자주 말하는 말 탑3가 야 잠깐만 어이 신이치 앞 이렇게 3개예요. 이번 극장판에서도 아무로 토오르가 코난의 이 버르장머리 없는 전화 예절에 당해버렸습니다. 11번째, 유이와 야마토가 차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야마토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때 유이는 야마토가 죽은 줄 알았다 라는 식의 말을 하고, 야마토는 그래 넌 내가 죽은 줄 알고 이 지역의 유명인사와 결혼을 했지, 나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유이는 그럼 야마토라면 어떻게 했을 거냐 라고 따졌고, 야마토가 뭐라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 범인이 총을 쏩니다. 솔직히 이때 야마토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지 예상을 해보려고 해도 전혀 예상이 안 가요. 뭔가 야마토는 슈퍼 테토남이니까 나였으면 네가 부활할 때까지 기다렸을 거야 라는 말을 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 12번째, 탐정단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야마토와 유이가 범인에게 습격당했을 때 근처에 있던 겐타와 미치히코 그리고 란이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겐타와 미치히코는 인질이 되고 란이 그들을 구해주는 형식으로 갔을 건데, 이번엔 겐타와 미치히코도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겐타 같은 경우 거의 악어에 필적하는 치악력을 이용하여 범인의 장갑을 물어뜯어서 나중에 범인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고, 미치히코 같은 경우 8살이 맞는지 의심이 갈 만한 두뇌와 침착함으로 범인을 쫓아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뭔가 이번 극장판은 극장판에 나온 모든 인물이 조금씩의 활약을 한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네요. 13번째, 솔직히 야마토가 죽었다고 했을 때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극장판에서 야마토가 눈사태에 휘말려서 죽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유이가 우는 장면을 넣어가지고 뭔가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 같은데, 전 보면서 이 새끼 100% 죽었을 리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코난 좀 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야마토가 살아있었을 거라고 예상하셨을 거고, 코난 별로 안 보는 분들도 야마토가 죽었다고 했을 때 믿은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네요. 14번째, 극장판에 검은 화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검은 화면이 나올 땐 그냥 화면이 전환되는 걸 극적이게 보여주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보다 보니까 필름에 문제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은 화면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검은 화면이 자주 나온 이유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라 좀 그랬던 것 같네요. 15번째, 개인적으로 전 더빙판보다는 자막판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이런 말을 하면 일뽕에 빠진 4대주의자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전 더빙판보단 자막판이 더 좋았던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더빙판과 자막판 둘 다 주연급의 성우님들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 연기를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엑스트라분의 연기였습니다. 극장판을 보면 딸을 잃은 아버지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분이 극장판 후반부 딸의 목숨을 잃게 만든 범인을 마주하고 그에게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범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딸의 무덤에 자주 찾아갔다는 걸 알고는 아버지는 이 범인을 죽이고 싶지만 죄를 뉘우치는 이 모습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뇌하게 되고 울부짖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울부짖는 연기가 더빙판보단 장막판이 좀 더 극적인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더빙판 볼 때는 이 장면에 별 감흥이 없었는데, 장막판으로 이 장면을 봤을 땐 뭔가 이 아버지의 감정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장막판으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장막판으로 이 장면을 봤으면 좋겠네요. 16번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처음 볼 땐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2번 봤는데 처음 봤을 땐 뭐 내각정보실이나 개혁준비실 그리고 사법거래 등등 어려운 단어들이 여러 번 나와서 처음 봤을 땐 뭐가 뭔지 많이 헷갈렸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볼 때는 이미 이 영화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런가 이 어려운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이번 극장판을 보면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는 것 때문에 극장판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꽤나 있었을 것 같네요. 17번째,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은 좀 눈이 아팠습니다. 극장판 마지막 부분에서 하이바라의 레이저와 코난의 벽돌타기가 어우러져서 범인을 눈부시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 범인만 눈부신 게 아니라 저까지 눈부셨습니다. 단일 공격인 줄 알았는데 범위 공격이라 좀 당황했었네요. 18번째, 모리탐정과 코난이 겹쳐지는 장면은 이 극장판의 최고 명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있습니다. 극장판 마지막 부분, 코난과 모리 탐정이 대참사를 막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활약을 하는데, 활약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겹치는 것 같은 묘사가 나와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많이 멋있었고, 그때 코고로가 하늘을 보며 와니를 추억하는 장면 역시 많이 멋있었습니다. 19번째, 검사로 나왔던 인간이 뭔가 관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인간 분명 처음 나왔을 땐 당신 경찰들은 검찰인 네아르다 라고 하면서 등장해가지고 되게 재수없게 생겼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쯤에 이 인간이 사실은 검찰이 아니고 쿠로다 관리관의 협조 아래 같이 일하고 있던 다른 부서의 경찰이라는 게 밝혀지고, 엔딩 크레딧 올라온 부분에 개혁준비실 가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모습을 보니까 또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이게 관상이 바뀐 게 아니라면 제가 사람의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느낌이라 그냥 관상이 바뀐 거라고 믿고 싶네요. 20번째, 유이 형사는 연기를 매우 잘합니다. 연기를 잘한다고 해야 할지 호들갑을 잘 떤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야마토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절규를 걸 보면 유이는 경찰이 아니라 배우를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마지막 21번째, 쿠키 영상에서의 아무로 토오르는 악역 같았습니다. 쿠키 영상에서 아무로는 사법거래라는 제도에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한 번 더 사법거래를 제안하는데, 이 제안이 당신이 공안이란 걸 밝히지 말라 라는 거였습니다. 뭔가 제가 22기 극장판을 안 좋게 봐서 그런가 이 제안을 하는 아무로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범죄자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보기보단 그저 공안의 평판을 신경 쓰는 느낌이라 공안이란 집단에 반발심이 더 생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봤을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21가지 정도가 28기 극장판 처간의 잔상을 본 저희 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처간의 잔상에 대한 리뷰를 할 때 거의 다 좋은 말만 해왔었습니다. 노스포일러 리뷰할 때도 추리가 좋았다고 했고, 스포일러 리뷰할 때도 코난과 모리코고로가 좋았다고 했죠. 근데 사실 다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모리코고로의 활약이 좀 아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코난과 모리코고로가 협력을 하여 활약을 해서 좋았다라던가, 모리코고로의 진지한 모습이 나와서 좋았다 라는 식으로 모리코고로의 활약을 좋게 평가했었는데, 사실 제가 기대했던 모리코고로의 모습과는 좀 달랐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 모리코고로는 유도와 사격 실력도 좋긴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관련되면 추리력도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가끔씩은 코난도 해내지 못한 추리를 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이번 극장판에서 모리코고로가 거의 주인공급 활약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예고편을 보면 모리코고로가 잠을 자다가 눈을 뜨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무조건 모리코고로가 코난보다 먼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코난도 몰랐던 사실을 추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봉한 극장판을 보니까 모리코고로가 추리하는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고, 마지막에 그냥 시니치가 보내준 추리를 그대로 읽어서 추리해버리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물론 마지막엔 사격 실력으로 코고로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제가 상상한 코고로의 멋있는 모습은 코난과 다른 장소에서 같은 속도로 추리를 하다가 코난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 반면, 코고로는 연륜과 그동안 쌓아온 경험 덕분에 코난이 몰랐던 부분을 캐치해내고 코난보다 먼저 진범이 있는 장소에 도착해서 진범을 잡아내는 그림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코고로가 진범과 싸우다가 진범이 비겁한 수를 쓰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뒤늦게 추리를 끝낸 코난이 와서 그 범인을 살인슛으로 제압하고, 지쳐있는 코고로를 보며 멋있는 추리였어요 아저씨 라는 말을 중얼거린 장면이 나오길 바랬는데, 이번 극장판에선 그저 코고로가 액션 셔틀로만 쓰인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언젠가 또 모리코고로가 주인공인 극장판이 개봉을 한다면 그때는 코고로가 사격이나 유도 같은 액션으로 활약하는 게 아닌 추리로 코난을 압도하는 극장판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유이와 야마토의 서사입니다. 이게 극장판을 보면 유이와 야마토가 계속 붙어 다니고 둘이 자동차에 있던 장면에선 야마토가 유이에게 왜 내가 없어졌을 때 결혼을 해버린 거냐, 나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유이를 책망하고, 유이는 야마토에게 칸짱이라면 어떻게 했는데 라고 말을 하며 야마토를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그런 유이에게 뭐라도 말할 것처럼 해서 둘이 마지막쯤 가면 서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극장판을 봤는데, 쿠키 영상까지 봤음에도 그런 건 아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쿠키 영상에선 야마토가 유이에게 직장 동료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울 일이냐 라고 물으니 유이가 그저 직장 동료가 아니다 라고 하면 거의 고백 비스무리한 걸 했는데, 야마토는 이 말에 에?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아니면 차 안에서 좋은 분위기 만들고 유이한테 하려던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마지막 되니까 그 모든 감정선이 다 사라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둘이 그냥 빨리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뭔 집단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너무 많이 나와서 코난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려운 극장판이었던 것 같다 라는 게 있습니다. 저처럼 평소에도 코난을 보고 있고 최근에 나온 코난 스토리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마토, 유이, 모로우시 등등 기존 캐릭터 이름들이 일본어로 나와도 별 상관이 없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이 일본어 이름으로 나와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코난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 나가노 4인방 이름도 헷갈려 죽겠는데, 극장판 오리지널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는 바람에 아마 더 헷갈리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번 극장판 같은 경우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의 이름도 하나같이 다 어려운 바람에 좀 더 극장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극장판 보면서 극장판 오리지널 캐릭터들, 예를 들면 총포가게를 습격한 범인 2명의 이름, 그리고 습격당한 일 때문에 사망하게 된 딸의 아버지 이름, 그리고 박사님의 지인이자 천문대의 직원이신 분까지
모두가 범인 후보이면서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것 때문에 좀 헷갈리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으로도 충분히 헷갈리는데 요상한 단체도 여러 개 나오는 것 때문에 더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개혁준비실이니 내각정보조사실이니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 이해하기 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하셨던 점은 히로미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극장판에서 뭔가 히로미치에 대한 떡밥들이 엄청 던져졌던 것 같은데 이 떡밥들에 대한 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이라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이 극장판 한정으로 히로미치는 굳이 등장을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장판 초반부 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일이라고 말하면서 소개하는 인물들은 어지간하면 그 극장판에서 비중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극장판 오프닝에 모로우시 타카키의 동생이자 아무로 토오루의 경찰 동기인 히로미치에 대한 언급이 나오길래 아 히로미치가 조금은 활약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히로미치는 공명영사의 환상 속에서만 잠시 등장을 하고 그 뒤로는 그냥 살짝 언급만 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이게 저같이 코난을 자주 보는 분들이라면 야 이거 떡밥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흥분해가지고 바로 분석까지 끝낼 수 있겠지만 그냥 극장판만 보는 라이트 팬분들은 쟤는 뭔데 오프닝에 설명까지 해주고 저렇게 그냥 의미 없이 사용되고 사라지냐 라는 생각을 할 만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언젠가부터 코난 극장판의 내용과 코난 원작의 내용이 이어지게 만들다 보니 극장판만 보는 게 아니라 원작까지 헤비하게 즐기는 분들을 위해 가끔씩 이런 중요한 떡밥들을 던지려고 이런 헤비한 내용도 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다섯 번째로 하셨던 점은 코난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극장판에서 모든 사건은 코난 즉 시니치가 보낸 메일 덕분에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이 사건이 해결되는 실마리가 된 시니치의 메일이 많이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전 이번 극장판에서 모리코고로가 추리적으로도 활약을 할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시니치의 메일 때문에 해결한 걸로 됐으니 그냥 코난이 코고로를 재우지만 하는 거지 평소랑 똑같이 코난이 대리로 사건을 해결한 거랑 다름없게 됐어요. 그리고 야마토와 공명, 유이 형사도 꽤 추리력이 좋은 편에 속하는 캐릭터들인데 이 코난의 메일 때문에 이들의 추리 실력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스토리를 짜다 보니까 시니치의 메일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장면을 나누어서 코난이 8년 전 총포각에서 일어났던 일의 범인이자 경찰과 사법거래를 하고 얼굴을 받고 살고 있는 남자를 잡아내고 모리코고로와 나가노 3인방이 우주센터로 가서 코난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추리로 진범을 잡아내는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 시니치의 메일이라는 장치가 다른 캐릭터들이 추리로 활약할 수 없게끔 만든 것 같아서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여섯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매력없는 진범입니다. 이 극장판은 8년 전의 사건과 10개월 전의 사고가 연관되어 있고 야마토가 한쪽 눈의 시력을 잃기 전에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모리코고로의 친구인 와니는 무엇을 알아내려고 했는지도 알아내야 하는 나름 스케일이 큰 극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장판의 빌런으로 나온 진범은 감히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인물이라던가 이렇게 대형 사건을 만들 만한 동기가 있는 인물 등 진범도 나름의 매력이 있어야 극장판이 더 재밌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번 극장판의 빌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건 동기는 그럴듯하긴 했습니다. 자신의 옛 연인을 죽게 만든 인간들에 대한 복수. 하지만 이런 동기는 딱 사람 한 명 죽일 정도지 막 거대 파라볼라 안테나가 있는 크레인을 탈취한다거나 우주센터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아무 연관도 없는 형사의 눈 한쪽을 없앨 정도의 살해 동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극장판에선 사법거래라는 시스템이 잘못됐으니 이 나라를 뜯어고치기 위해 안테나를 이용해가지고 국가기밀을 얻은 다음 뭔가를 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동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인이 포스가 너무 없었고 반전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미건조했습니다. 차라리 국립천문대의 박사님 지인이 사실 개 사이코패스였고 그냥 눈밭 지나가다가 야마토가 보여서 뭐야 저 새끼 죽이고 싶게 생겼노? 라는 생각이 들어 총을 쏜 거였으며 국립천문대에도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서 다 죽이고 싶어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다 라는 식의 개 사이코패스 범죄자 형식으로 가는 것도 꽤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렇게 갔으면 겁나 무리수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이번 처간의 전사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처간의 전상이 개봉한 지도 거의 3주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볼 사람들은 다 봤을 테고 특전을 받기 위해 여러 회차 감상한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근데 혹시 여러 회차 감상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코난 좋아하는 분들은 이 극장판에서 나온 히로미치의 존재에 대해 뭔가 위화감 같은 걸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미 처간의 전상을 몇 번 보고 영상까지 여러 개 만들고 나니까 이 히로미치의 존재에 대해 새로운 가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가설은 지금 히로미치는 죽은 걸로 되어 있지만 이번 극장판을 보니 뭔가 이 인간이 살아있을 것 같다 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극장판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죠. 우선 첫 번째로 히로미치의 생존으로 의심되는 떡밥은 극장판의 오프닝부터 있었습니다. 이 극장판의 오프닝 부분에서는 극장판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설명하는데 나가노 형사 3인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명 형사의 동생인 히로미치에 대한 언급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오프닝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인물들은 간단하지만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코난이 이 히로미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순직한 듯하다 라는 확실하지 않은 표현을 써요. 보통 코난이라면 순직했다 라고 하거나 죽었다 라고 했을 건데 예외적으로 이
이 인물의 생사에 대해서 확실한 표현을 쓰지 않은 걸로 보아 추후에 히로미치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여서 재등장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극장판 오프닝에서 설명을 한 인물들은 보통 극장판에서 활약을 하기 마련인데 히로미치는 주변 인물들의 대화로 언급만 되다가 공명의 환상으로 잠시 등장을 하고 퇴장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히로미치가 굳이 등장을 안 해도 스토리 흐름에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히로미치를 등장시키고 히로미치에 대한 언급을 계속했던 걸 보면 분명 추후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히로미치의 생존 떡밥은 앞서 설명했던 공명의사의 환상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공명의사는 환상 속에서 살아있는 히로미치를 보게 되고 이 환상 덕분에 사람들에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구조되며 히로미치라는 말을 중얼거리는데 코난이 이 히로미치란 단어를 듣고 뭔가 흠칫하는 리액션을 보여요. 극장판에서 코난이 흠칫하는 리액션을 하면 이건 나중에 극장판 후반부에 반드시 어떻게든 해결되는 떡밥이라는 건데 극장판이 끝날 때까지 코난의 이 흠칫하는 리액션에 대한 것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히로미치란 단어를 듣고 코난이 흠칫한 건 극장판에 대한 떡밥이 아닌 원작의 설정 때문에 흠칫했다는 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코난이 히로미치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작에서 히로미치와 시니치는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시니치가 아주 어린 시절에 아무로 토오루의 경찰 동지조 전원과 함께 만난 거였어서 시니치가 히로미치의 이름과 생김새를 기억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이후로는 시니치와 히로미치는 만난 적도 없고 히로미치에 대한 언급도 딱히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극장판에서 히로미치에 대한 말을 듣고 바로 흠칫했다는 건 뭔가 히로미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건데 제 예상으론 뭔가 코난이 아카이 슈이치와 히로미치에 관련된 걸 얘기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바로 히로미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세 번째 떡밥인 증인보호 프로그램과 사부거래입니다. 아마 극장판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번 극장판에선 유독 증인보호 프로그램과 사부거래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자면 사부거래는 구속된 범인에게 형량을 줄여주는 대가로 공범의 위치를 불개하거나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특정 대상에게 노려질 수 있는 인물의 이름과 사는 지역, 더 나아가서는 얼굴까지 바꿔서 그 인물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번 극장판에서 8년 전 사건의 범인이 경찰과 사법거래를 하여 공범의 위치를 물었고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얼굴과 이름을 바꿨었죠. 그리고 코난 원작에서는 조디가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받아서 베르무트나 검은 조직의 위협에서 벗어났었습니다. 근데 이 사법거래와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메인으로 다뤄지는 극장판에 굳이 히로미치가 등장을 하고 히로미치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는 것이 전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 히로미치가 사망했다 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이 히로미치가 사망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히로미치는 아무로와 함께 검은 조직의 스파이로 잠입했다가 정체가 발각돼서 조직에게 쫓기게 됐고 그를 쫓은 사람이 다름 아닌 조직의 스파이로 잠입해 있던 아카이 슈이치였습니다. 히로미치는 아카이에게 추격당해 권총으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아카이가 히로미치를 막아서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너를 구해주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에 놀란 히로미치가 방아쇠를 당겨 숨지고 말았죠. 유감스럽게도 이때 뒤에서 달려온 인간은 히로미치의 친구인 아무로였고 아무로는 아카이가 히로미치를 죽였다고 생각해서 혹은 히로미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아카이를 증오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히로미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인데 이때 확실하게 히로미치가 죽은 것처럼 나오기도 했고 이후로 공명이 그의 동생에 대한 걸 조사하며 그의 동생의 핸드폰에 구멍이 뚫린 걸로 히로미치가 죽었다는 걸 확인사살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극장판에서 이름과 사는 지역을 바꾸고 얼굴까지 바꿀 수 있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코난 에피소드 몇 개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혹시 히로미치가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존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분명 아카이와 아무로는 이 히로미치라는 인물 때문에 늘 갈등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칵테일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아무로는 아카이를 죽이기 위해 시니치의 집에 숨어들었고 어둠 속에서 아카이와 아무로는 서로 총구를 겨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불이 켜지며 쿠도 유사쿠와 유키코가 등장을 했고 같이 홍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자고 했죠. 근데 이 에피소드가 꽤나 예전에 나왔는데 아직 이 4명이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가 안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대화의 내용에 대한 건 안 나왔지만 이 에피소드 이후로 아무로와 아카이가 갈등을 겪는 장면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대화에서 뭔가 얘기가 오갔다는 건데 전 그 얘기가 아마 히로미치의 생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카이도 히로미치가 생존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얘기를 코나한테 해줬다면 이번 극장판에서 공명이 히로미치에 대한 말을 했을 때 흠칫했다는 것도 말이 되긴 합니다. 또한 극장판 쿠키 영상에서 카자미가 아무로에게 히로미치에 대한 말을 하자 아무로가 빛과 같은 속도로 사라지는데 처음엔 아무로가 죽은 친구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싫어서 사라졌다 라고 판단했는데 히로미치가 살아있다는 걸로 가정을 하고 이 장면을 다시 보니까 현재 죽은 걸로 되어 있는 인물이 살아있다는 게 밝혀지는 것도 안 되고 괜히 다시 언급되는 것도 좋지 않으니 빠르게 그 현장을 벗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법거래와 증인보호 프로그램 말고도 극장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히로미치 생존 떡밥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나가노 형사들이 나왔던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이 쿠키 영상에서는 공명사의 부상 때문에 야마토와 유이가 병원으로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쿠키 영상은 유이가 야마토에게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그 말에 야마토가 순간 뇌정지가 오는 걸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때 코난이 유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유이에게만은 야마토가 살아있다는 진실을 말했다 라는 언급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극장판을 본 지 얼마 안 됐을 땐 시니치가 없어졌을 때 너무 힘들어했던 란을 기억해서 코난이 말해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아카이를 잃었다고 생각한 조디가 너무 힘들어했던 것 때문에 코난이 말해준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디에 대한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카이가 죽은 것처럼 위장했을 때의 상황과 히로미치가 죽었을 때의 상황이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 아카이가 키르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나왔을 때도 진짜로 아카이가 죽는 것처럼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디는 진심으로 슬퍼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카이가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한 덕분에 검은 조직까지 속일 수가 있었죠. 이렇듯 적을 속이기 위해 아카이의 죽음은 아카이의 최측근에게도 비밀로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극장판에서도 범인을 속이기 위해 야마토가 죽은 것처럼 위장을 했었고, 유이를 제외한 모두가 야마토는 죽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범인을 속일 수 있었던 거였죠.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보면 코난 세계관에선 누군가를 사망으로 위장하기 위해선 최측근까지 속여야 한다 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히로미치의 죽음 역시도 검은 조직을 속이기 위해 죽은 것처럼 위장시켜 놓을 수도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로미치의 최측근인 아무로도 속였던 거였고, 아무로는 히로미치의 죽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카이를 그렇게 증오했던 거였습니다. 아카이는 히로미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확실하게 하려면 아무로를 속여야 한다고 판단해서 아무로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아도 가만히 있던 거였죠.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로의 증오는 줄어들지 않았고, 코난이나 코난의 부모님도 히로미치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에게만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겠냐 라는 말을 해서 아카이가 마음을 받고 아무로에게 진실을 말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뭔가 극장판에 나온 장면이라던가 원작에 나왔던 이야기들로 추리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진행된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히로미치는 죽은 걸로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카이가 그랬듯이 히로미치 역시 진짜로 죽은 게 아닌 정체를 숨기고 다른 사람으로 위장한 상태로 살아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원래 아무로를 포함한 모두에게 숨길 생각이었지만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은 진실을 얘기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아무로가 아카이를 습격했을 때 코난의 부모님이 나타나서 같이 티타임을 가졌고, 그때 아무로에게 히로미치의 생존 사실을 알렸다. 그 덕분에 아무로와 아카이의 갈등 상황이 줄었고, 이번 극장판에서 카자미가 히로미치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괜히 정보가 새어나가는 걸 원치 않아서 아무로는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예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100% 히로미치는 생존해 있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제가 말한 이 히로미치 생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제가 이런 추리할 때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조심스럽게 영상을 만드는 편인데, 히로미치는 무조건 살아있을 것 같아서 영상 만들 때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네요. 혹시 제가 말한 거 이외에도 히로미치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언급해주시고, 만약 이번 영상에 개소리가 보인다면 댓글로 절 채찍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저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도 전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요즘 칭찬이 좀 고파서 어지간하면 칭찬해주시면 감사하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